오늘 18장 마무리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일단 정리하죠. 코시 적분 공식입니다. 코시 쿠르사 정리를 가지고 이끌어냈죠. 코시 쿠르사 정리는 해석적인 함수 닫힌 경로 따라 적분하면 0이다 라는 거였고, 거기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어떤 영역에서 열린 연결 집합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면 그 안에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을 둘러싼 경로 C를 그 도메인 안에서 찾기를,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런 일은 D에 있는 임의의 점 Z0에서의 함수값, 한 번 미분한 거의 함수값, 쭉 나가서 몇 번 미분한 거의 함수값 다 되는 거죠. 즉 몇 번이고 미분할 수 있다. 어디서? D 안에서. 즉 D 안에서 몇 번이고 미분할 수 있다는 것은 D 안에서 어떤 차수의 도함수도 해석함수다 라는 아주 강력한 결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닫힌 경로 C는 항상 그렇게 그려왔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게 반시계 방향이 기본 방향이야. 만약에 이걸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 하면 Z-Z0분의 1을 C를 따라 적분하는데, C가 Z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로인 1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2파이 i였고, 이때 뭐 t는 0에서 2파이 이렇게 되는데, t의 방향이 바뀌면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따라 이걸 적분하면 이제 이게 2파이에서 0 될 테니까, dt가 뭡니까? 마이너스 2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별 얘기하지 않으면 가정하는 거고, 그게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든가 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반시계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은 뭐 괜찮습니까? 시계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좀 편해요. 시계가 가장 낯익은 건가? 시계. 왜 반시계가 더 편하죠? 궤적을. 왜죠? 궤적이 나오네. 역시 항상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한다니까.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실수축 할 때 화살표 이렇게 안 그리죠. 그죠? 이렇게 그리죠. Y축 할 때 화살표 이렇게 안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이게 뭡니까? XY가 증가하는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거죠. 우리가 이런 방향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삼각이 증가하는 방향. 왜 시계가 아니고 난 시계가 좋다. 그러면 나는 이 방향이 좋다라고 얘기하거나 비슷한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선택과 다르면 내가 그때그때 보정을 해줘야 되니까 좀 헷갈리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이고, 그 반시계 방향은 삼각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예.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 코시 적분 공식은 당연히 18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 적분을 계산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수장이 더 센 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코시 적분 공식의 진정한 힘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F가 해석적이면 F 몇 번 미분한 것도 해석적이다. 아주 강력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18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코시 적분 공식을 가지고 적분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갔죠. 예, 요 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렇게 생긴 경로를 따라 미분한 거예요. 그냥 아주 친절하게 C1, C2를 줬는데, 그냥 이 닫힌 경로가 C죠. C는 C1과
C2를 연결한 거. 근데 왜 C1, C2, 뭘 C1이라고 하고 뭘 C2를 한다고 했는지는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했냐면 각각 닫힌 경로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코시 구루사 정리든 코시 적분 공식이든 적용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금 요 주어진 경로는 이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두 점을 각각 포함해요. 각각이라는 말이 그런가? 하나의 경로니까 어쨌든 포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0을 포함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는 i를 포함하고 이 0과 i는 이 적분 대상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유의한 점이죠. 그럼 이제 그 코시 적분 공식을 쓴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자 주어진 경로를 C1, C2를 이은 거로 했을 때 C2는 익숙한 반시계 방향이지만 C1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코시 적분 공식 쓴다 그러면 C1을 생각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함수를 C1을 따라 적분한 거 더하기 C2를 따라 적분한 걸로 하는데 C1을 따라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C1을 따라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는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마이너스 C1을 따라 적분하면 이제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코시 적분 공식 쓸 수 있겠죠. 그리고 C1 안에서 이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C1 안에서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0밖에 없으니까 이런 꼴로 쓰면 F1이 뭔지는 뭐 분명하죠. F1은 Z-i의 제곱 Z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마이너스 C1 안에 F1은 해석적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C1 안에 0이 있으니까 바로 코시 적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고 코시 적분 공식에서 n이 0인 경우 코시 적분 공식에서 n이 0인 경우 G0도 0인 거죠. 그 다음 요거는 C2를 따라 적분하는데 C2 안에 이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 i 하나뿐이니까 이거를 Z-i의 제곱분의 F2라고 하면 F2는 C2 안에서 해석적인 거죠. F1이 C1 안에서 마이너스 C1 안에서 해석적인 것처럼 그럼 F2가 뭔지도 분명해요. F2는 Z분의 Z 세제곱 더하기 3 그리고 이제 F1, F2에 대해서 코시 적분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F1에 대해서는 n이 0이고 Z0이 0인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 붙인 거는 이것 때문에 붙인 거죠. 2파이 i F1에 Z 대신에 0 대입한 거. 그 다음에 요걸 C2를 따라 적분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제곱이니까 n이 1인 경우예요. n이 1인 경우죠. n이 1인 경우. 바로 이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f를 미분하고 z형 대입한 다음에 2파이 i 곱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은 n이 1이니까 뭐 1이고. 그래서 요 f2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2파이 i 미분한 다음에 i 대입하고 2파이 i 곱하면 되겠죠. 계산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시 적분 공식은 이렇게 적분을 계산하는 대로 돼도 대단히 쓸모가 있다.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8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코시 적분 공식 가지고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두 가지 슬라이드 한 장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죠. 첫째는 코시의 부등식이라는 건데 이건 28장은 모두 코시죠. 사실은 우리 이필론 델타 가지고 얘기할 때 그거의 그 토대를 닦는 것도
결국은 콧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슐론 델타 농법이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는데 이제 기여를 한 사람으로 바이어 스트레스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콧이가 그 앞에서 그 뭔가를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뭐 살 다 빼고 뼈만 있는데, 지금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하냐면 이 함수가 해석 Z형이라는 반지름이 R인 원을 생각할게요. 그리고 요 원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고 그 원 위에서도 해석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번 했듯이 이 원을 포함하는 열린 연결집합을 생각하고 이 열린 연결집합에서 이 함수가 해석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코시 적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세팅을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코시 적분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적분 원이라는 예쁜 적분 경로 위에서 f의 절대값의 상한을 계산해 봤더니 m이더라. 그러면 f의 미분한 것에 n번 미분한 것에 이 중심에서 fn번 미분한 것의 절대값의 상한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별게 아니라 여기다가 바로 ml 부등식을 적용한 거예요.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이 될 테고 2파이 i의 절대값은 2파이고, 그럼 이건 2파이분의 n 팩토리얼, 뭐 이건 쓰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귀찮다고 중요한 것까지 빼면 안 되지. 여기에 대해서 ml 부등식을 적용하면 적분 대상의 적분 경로 위에서의 상한, 절대값 상한. F는 적분 절대값이 C에서 라지 M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C는 그 Z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니까 이건 그냥 M에 해당하는 건 R의 N 플러스 1 제곱분의 M이고, 그 다음에 적분 경로의 길이는 2파이 R. 그래서 이게 m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r이 아니라 z-z 제곱의 n 플러스 1제곱이었으니까 r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f의 절대값은 m보다 작고 나갔다 했으니까 이게 m 전체적으로 ml 부등식 쓸 때 m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l은 반지름이 r인 1이니까 2파이 r.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Z형에서 n번 미분한 거의 절대값의 상한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뭐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거의 상한도 수 있겠죠. 그럼 이건 R분의 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되게 흥미로운 그 복소수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복소수 함수에서만 성립한다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실수 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exponential x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 모든 x에서 테일러 거스 전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을 중심으로 테일러 거스 전개하면 뭐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억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됩니다. sin x 이거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또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계속 미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0에서 이걸 또 테일러 곱스 전개하면 내가 지금 적는 거 내가
기억에 따라서 적는 거, 지금 막 유도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적는 거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즉, exponential x나 sin x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x에서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고, 0을 중심으로 테일러 곱수 전개하면 이렇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19장에서 해석 함수는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수함수론에서는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는 함수를 해석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모든 x에서 복수함수론의 용어를 이제 섞어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해석함수를 모든 x에서 해석함수가 예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sin x는 exponential x는 물론 x가 뭐 점점 커지면 점점 커지겠죠. 하지만 sin x나 또는 cosine x는 유한하죠. 1보다 절대값이 작고 나갔죠. 그러니까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해석적이고, 그래서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유한한 함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복수함수론에서는 모든 z에서 해석함수고, 모든 z에서 미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유한하면 그런 함수는 상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수해서 이런 거 있잖아. 복소수의 sin z는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고 했죠. 복소수의 sin z는 유한하지 않아요. 코사인 z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거를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복소수에서 sin z, 코사인 z 같은 함수가 유한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얘랑 당장 충돌하는 거지. 유한하면서, 절대값이 유한하면서 모든 z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없다. 상수 말고는.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죠. 자, 이건 이 점 z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z에서 지금 따지는 거니까 이런 게 성립하고, 여기서 얘가 모든 z에서 이게 성립하니까 내가 이 원의 반지름 r을 임의로 크게 할 수 있어요. r분의 m을 임의로 크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숫자를 임의로 작게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0인 거예요. a-b를 절대값을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면 a, b는 같다는 얘기 했죠. 요 f의 미분의 절대값을 임의로 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r을 임의로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미분의 절대값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분이 0인 거예요. 미분이 0인 건 실수나 복소수나 상수인 거죠. 그래서 모든 z에서 미분 가능한 또는 해석적인 그런 복소수 함수는 유한하다면 상수일 수밖에 없다. 상수가 아니면 유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z에서 해석함수, 그러니까 상수 아닌 함수를 생각하면 유한하게 가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교과서에도 있는 얘기지만 이제 이 얘기하고 나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는 물론 아는 얘기지만 그 어떤 z의 다항식이 있어요. 이것을 0되게 하는 z가 우리는 이 z가 n차 다항식이라면 복소수에서는 중근수 포함해 정확히 n개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실수에서와는 달리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점이라고 했죠. 실수에서는 n차 다항식의 근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n개까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복소수의 세상에서는 항상 중근수 포함해서 n개 있고, 중근수를 포함하지 않고 따진다 하더라도 모든 게 전부 다 n중근이면 적어도 하나 있는 거지. 실수에서는 다항식의 근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복소수에서는 다항식의 근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있는 거지. 중근수 포함하지 않고 따지더라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pz분의 1이라는 함수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pz를 0되게 하는 z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pz분의 1은 모든 z에서 미분 가능해요. 분모 해석함수 두 개를 더하면 해석함수, 곱하면 해석함수, 나누면 분모가 0되지 않는 복소수에 대해서 해석함수. 그런데 pz가 0일 수 없다면 pz분의 1은 어떻게 돼요?
해석 함수죠. 모든 z에서 엔타이 함수죠. 그걸 f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pz분의 1은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pz분의 1의 상수란 얘기는 pz가 상수란 얘기인데 pz는 상수일 수 없죠. 다항식이고 z의 절대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pz의 절대값도 많이 커지죠. pz가 상수이지 않는 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근이 있다. 복소수에서는. 뭐 이 이야기를 또 이걸 리브레 정리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8장 모두 쉬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 옛날판 번호 같은 거 지금 옛날판 교과서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전제 아래 이거 다시 지운 그 PDF 파일 블랙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8장이 끝났으니까 18장 과제도 해야 되겠죠. 18장 과제는 17장 과제와 동일한 요령으로 하고 제출일은 다음 주 화요일 블랙보드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복수함수론의 마지막 챕터인 19장으로 넘어가죠. 7장 미분했고 18장에서 복수함수 적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급수가 나옵니다. 이 대체 미분적분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목차는 보고 왔다고 했나요? 목차 정도 보고 오기로 했죠. 오늘 어떤 그 키워드들이 등장하는지 적어도 오늘 수열이 나올 거야. 근데 당초에 걔가 왜 미적분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훌륭한 거예요. 뭐를 모르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수열부터 봅시다. 수열 또는 수열의 극한 모두 실수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쓰는 방식도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z에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개념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게 여기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열도 일종의 함수예요. 수열을 함수로 보면 정역은 뭐죠? 자연수의 집합. 시역은 복소수의 집합. 상당히 많은 걸 함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호와 시스템 시간에 그 신호와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 3학년 1학기에 이제 그 신호를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로 분류하면서 연속시간 신호는 함수, 이산시간 신호는 수열, 그래서 함수 또는 수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함수 또는 수열이라는 얘기는 동물 또는 사람처럼 나라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죠. 뭐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수열은 이렇게 독립변수가 자연수고 종속변수가 복소수인 그런 함수로 볼 수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수열은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또 정의합니다. 극한을 정의하는 거 실수에서와 동일해요.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c로 간다는 건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이런 문장을 뜻해요. 우리 함수의 극한 얘기했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한대가 대체 뭡니까? 무한대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무한대라는 용어 없이 무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내가 A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사전을 찾는데 A를 이용해 설명할 수는 없지. 일종의 것도 순환 논증이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한대라는 개념 없이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 우리는 이런 표현은 절대 안 써요. 이런 표현은 쓰지. 무한대는 숫자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무한대를 숫자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무한대를 숫자로 보고 무한대를 이해하는 건 내가 보기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무한대는 그냥 그 숫자가 아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기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zn이 c로 간다 라는 말을 무한대라는 기호 없이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알죠? n이 점점 커지면 zn이 점점 c를 향해 간다. 그럼 제가 거기서 점점 커진다는 말은 뭐냐?
ZN이 C로 간다는 말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엄밀한 정의는 이거 이렇게 간결하게 쓰고 또는 이렇게도 쓰고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또 입실론 델타 대신에 무슨 n이 등장하죠. 그냥 그림을 복소수해서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실수에 대해서 그려볼게요. 뭐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허수에 대해서 그리고 허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소수니까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n. 그리고 뭐 n은 뭐 0부터 0, 1, 2, 3 이렇게 변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 2, 3, 4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작을 뭐로 보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시작점이 있고 셀 수 있는 거지. 그게 자연수죠. 그래서 우리 그냥 그 1, 2, 3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수열이라고 합시다. 얘가 이제 어떤 L로 수렴한다는 것은 이걸 L이라고 하면 좀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임의의 엡실론을 줬을 때 이걸 L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하고 이걸 L 마이너스 입실론이라고 하면 내가 임의의 입실론을 줬을 때 어느 시점 이후에 시점이라는 말이 그럼 어느 포인트 이후에 모든 xn이 요 L 플러스 입실론과 L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입실론은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편의상 그림을 좀 입실론을 크게 그렸는데 입실론이 굉장히 작아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보이죠? 입실론을 작게 주면 라지 n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라지 n을 찾을 수 있으면 즉 라지 n보다 큰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xn이 요 L-입실론과 L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있으면 또는 L의 입실론 근방에 있으면 그러면 xn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L로 간다라고 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한 말 무한대라는 거 없었죠. 어디로 향한다는 말 없었죠. 뭘 주고 뭘 찾는다, 뭐보다 크다 작다 이거밖에 없었죠. 아무도 다르게 이해할 방도가 없는 그런 명료한 문장이에요. 그렇게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zn이 c로 간다. 이것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함수의 극한 정의할 때 z가 z형으로 감에 따라서 fz가 L로 간다라는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엡실론 주고 델타를 찾은 델타는 Z형의 근방인 거죠. Z형 근방에서 L의 근방에 항상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얘는 뭐 무한대 근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 정의랑 견줘놓고 보면 이게 함수에서와 다르게 수열의 극한을 정의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고 다만 이 수열은 독립변수가 자연수인 그런 함수니까 독립변수가 드문드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n이 n0으로 감에 따라서 zn이 어디로 간다는 식의 말을 할 수가 없지.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거라 근방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린 zn이 c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어디론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zn이 c로 수렴하지 않고 다른 데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어디로도 수렴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이 문장을 써놓고 zn이 c로 수렴한다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이런 문장을 써놓고
zn이 c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뭐 first sum에 대한 first sum을 부정할 때는 for all이 되고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연습 삼아서 그냥 수렴한다는 말을 정의했으니까 발산한다는 말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zn이 c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처럼 입실론 같은 입실론 n 이란 기호를 등장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써보세요. 뭐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어떤 입실론이 있는데요. 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어떤 입실론이 있는데요. 임의의 라지엔을 주더라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입실론 델타 여기서는 델타 대신 n이 등장하지만 그냥 편의상 다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입실론 델타 논법을 마스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스터할 수 있어요. 문턱만 넘으면 돼요. 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각각 이렇게 정의되고 이 수열은 1 더하기 2i로 수렴한대요. 왜냐하면 요거 빼기 이것이 얘가 되는데 얘의 절대값은 이렇게 되고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를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어떤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다시 쓰면 시불걷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다시 쓰면 뭐 별거 아니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거 다시 쓰는 거예요. 어떤 n이 존재하기를 서치 대시입니다. n이 m보다 크면 n의 4제곱 1 더하기 n제곱 16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라지 n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쉬운 것부터 할까요?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까?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라지 n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보다 크면 되겠지. n이 라지 n이 입실론분의 1보다 크면 그 라지 n보다 큰 스몰 n에 대해서 xn은 입실론보다 작아질 테니까. 입실론 주고 라지 n 찾는 문제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라지 n을 내 구체적으로 찾아보셔 하면 이거를 바로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라지 n을 찾는 게 귀찮으면 이거의 최대값 또는 상한 이거의 상한을 입실론보다 작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건 n4 4제곱이고 이건 n제곱인데 이게 두 개가 둘 다 n 4제곱이 되게 하든 n 제곱이 되게 하든 하면 편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거의 최대값이 되게 되려면 n 4제곱을 n제곱으로 바꾸면 돼. 네? n제곱으로 바꾸면 말 옮기면 될까요? 이건 색깔을 바꿔봅시다. n 4제곱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6은 n 제곱분의 17 적죠? 그렇죠? 잠깐 그 다음에 이것도 귀찮아 25로 해. 왜 25로 할까요? n분의 5 이거 17보다 작게 하는 거 입실론분의 5보다 큰 거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가 0으로 가니까 결국 요 수열이 C로 1 더하기 2i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n분의 1 얘기 나왔네. n분의 i n 플러스 1 제곱은 0으로 수렴해요. 왜냐하면 이거의 절대값 빼기 0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앞에서 우리 살짝 얘기했지 말로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와
그거 얘기할 수 있으면 얘가 0이라는 복소수로 수렴한다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 다시 요 예로 넘어가 보죠. 벌써 학생들 눈치를 챘겠지만 요 수열이 1 더하기 2i로 수렴한다는 것은 어쩌면 요 실수 부분이 1로 수렴하고 2 더하기 n분의 4가 2로 수렴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거다. 관련이 있을 거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관련이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따질 필요가 있겠죠.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정리 19.1.1에서 하고 있습니다. ZN이 L로 수렴하면 ZN의 실수 부분은 L의 실수 부분으로 수렴하고 ZN의 허수 부분은 L의 허수 부분으로 수렴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자, 요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F가 L1으로 수렴하고 G가 L2로 수렴하면 F 더하기 G는 L1 더하기 L2로 수렴한다.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함수에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겠죠. F와 G가 각각 연속이면 F 더하기 G도 연속. 근데 이거는 반대 방향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F 더하기 G에서 F하고 G 중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들이 서로 상쇄되면 F 더하기 G는 어디론가 수렴하고 또는 연속이고 해도 F하고 G는 각각 이상한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게 입실론 델타 가지고 이거 보일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지만 기출 문제 보면 벌써 매번 등장해요. 거의 매번 등장. 이건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거 근데 이번에는 이거 생각해. ZN이라는 수열이 L1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이번에 사이N이라는 수열이 L2로 수렴해요. 밑에다가 할게요. 그러면 ZN 더하기 사이N이라는 수열은 L1 더하기 L2로 수렴해요. 이걸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걸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증명은 바로 왼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보이고 나면 바로 이거의 그 스페셜 케이스로서 자, XN 실수입니다. L1으로 수렴해요. YN 실수입니다. L2로 수렴해요. 그런데 YN이 L2로 수렴하면 IYN은 IL2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XN 더하기 IN은 XN 더하기 IYN은 자, 실수도 복소수죠. 순호수도 복소수죠. 그러니까 여기 이 ZN을 XN이라고 하고 사이N을 IYN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나면 이건 그대로 성립해요. 물론 이걸 직접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직접 보일 수도 있고 이걸 직접 보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여러분이 보기로 하세요. 이걸 직접 보이는 건데, 그런데 이걸 직접 보이는 것보단 그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이 명제를 보이고 얘는 여기서 ZN이 실수, n이 순호수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바로 보이는 방식과 이거를 보이는 방식은 전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거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지만 이건 이거에 대한 증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입실론과 n 라지 n이 등장하지만 증명인데 얘는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증명은 라지 n 대신에 델타가 등장하는 방식으로 다시 쓰면 바로 이거에 대한 증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문제 또 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 여기 써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반드시 해내야만 해요. 이걸 반드시 해내고 이걸 반드시 해내는 과정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그야말로 마스터하고 누가 나와도 나는 입실론 델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만들죠. 그럼 여러분은 아마 그 입실론 델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평생 그걸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공대생보다 적어도 이 관점에서 나온 그런 학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요 반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하기보다 요 충분 조건 얘기 먼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이거랑 나란히 썼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썼지만 얘는 사실은 역도 성립해요. 자, 얘하고 얘가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ZN하고 사이엔 또는 F하고 G 사이에 뭐 상쇄가 될 가능성 때문인 거죠. 그런데 ZN과 사이엔이 실수고 순호수면 이건 상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향도 성립하는 거예요. 상쇄가 안 되니까. 실수와 순호수 사이에 상쇄될 수 있는 게 없죠. 실수와 순호수가 공유하는 건 0밖에 없는데 0이 상쇄된다는 건 아무것도 상쇄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향이 성립하는 거고 이 방향이 바로 이건데 이건 뭐 그냥 이거는 반지름 입실론인 동그라미가 그의 이렇게 외접하는 원 안에 있다. 그런 얘기로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면 이거다라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문장 쓰고 이것들이 성립한다는 문장 쓰고 그들의 관계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성립한다는 건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클 때. 근데 공교롭게도 물론 여기서는 이 입실론 주고 라지 n 쓰는 문장에서 입실론과 라지 n들이 얘랑 얘가 모두 같을 필요는 없죠.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그 입실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라지 n을 찾는 거니까 내가 어떤 입실론을 주느냐에 따라 라지 n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서 출발할게요. ZN이 n이 무한 들어가면 따라서 L로 간다는 것은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이 존재하기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여기 그림에 그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즉 빨간 원 안에 있으면 녹색 사각형 안에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성립하고 실수 부분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성립하고 허수 부분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원 안에 있으면 녹색 정사각형 안에 있으니까 동일한 라지 n에 대해서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이런 일이 성립하도록 하는 이런 범위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사실 너무 쉽게 성립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립한다는 말은 이상한데 성립하는 걸 너무 쉽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말을 하면 문장이 꼬이죠. 예.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어떤 복속수 수렴한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각각 극한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과 수렴한다는 거와 동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바로 복소수 수열의 극한 따지는 문제가 실수 수열의 극한 따지는 문제랑 마찬가지가 된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예, 이제 수열 정의하고 수열의 극한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시험 문제에 대한 답까지 살짝 보여줬어요. 얘기하진 않았지. 살짝 보여준 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수열 다음에 등장하는 건 극한입니다. 미안합니다. 수열 다음에 등장하는 건 급수예요. 그리고 이 급수가 이제 미적분을 연결 지을 거예요. 급수는 특정한 수열이에요. 특정한 수열. 어떻게 만드는 수열이냐 하면 Z1, Z1 더하기 Z2, Z1 더하기 Z2 더하기 Z3 이런 것들. 내가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하고 S3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S들의 수열인 거죠. 그렇죠? S들의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SN은 이렇게 정의해요. 이 S들의 수열을 Z들의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S가 수렴하면 Z가 급수 Z가 수렴하는 거죠. 급수의 수렴을 다르게 정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표현은 이제 지금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면 그냥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쓰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기호처럼 되니까 우리 무한대는 그 숫자로 보지 않고 그냥 기호처럼 쓰겠다는 얘기. 네?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위반하는 거지. 얘는 그냥 요 표현에 요거의 간단한 표현. 여기에는 무한대가 등장하지만 등호로 등장하진 않죠. 자, 수렴하면 이게 수렴하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어떤 Z를 주고 Z로 만든 급수가 수렴할지 아닐지 몰라. 그런 상태에서도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나중에 이게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어떤 얘기일까요?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급수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렴하지 않으면 얘는 굳이 말하면 nothing. This doesn't exist. 또는 this is nothing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왔죠. 극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따질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할 때 극한 기호를 쓰긴 하죠. 그리고 극한이 존재합니까? 리미트 뭐뭐가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도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기호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열에 관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급수에서 할 수 있겠지. 급수도 일종의 수열이니까. Z라는 급수가 L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Zk의 실수 부분으로 만든 급수가 L의 실수 부분으로 수렴하고 Zk의 허수 부분으로 만든 급수가 그러니까 실수 급수죠. L의 허수 부분으로 수렴하고 급수. 자, 급수는 특별한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수열의 세상이면 이게 급수의 세상인 거죠. 그렇죠? 20대 청년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보다 이 자리에 있는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지. 우리 뭐 외연 내포 이런 말 씁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급수가 특별한 수열이라서 수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급수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수열에 관한 이야기 급수에 적용이 되죠. 일반적인 거니까. 하지만 급수라는 특별한 수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보다 많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급수가 수렴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수열이 확인하는 방법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성질을 공유하는지 확인하는 게 20대 청년,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어떤 성질을 공유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급수의 수렴 조건의 급수의 수렴을 위한 충분 조건,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급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 대표적인 급수하면 뭐 기하급수 떠올리나요? 기하급수?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급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테고 이것은 등비인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z분의 a로 수렴한다. 근데 이거는 실수에서 정확히 마찬가지 방식으로 보이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딱 n개 더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z분의 a로 얘가 수렴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 대략 알 수 있고 눈으로 보면 대략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입실론 주고 n 찾는 문제도 금방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실론 주고 n 찾는 문제가 아까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그냥 뭔가 상한을 입실론부터 작게만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요. 몇 차례 얘기했듯이 당연한 건 당연히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데 딱히 보이려니까 만만치 않다.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익숙할 뿐인 거예요. 여튼 등비가 1보다 절대값이 작은 그런 걸로 만들어낸 급수, 기하급수? 등비급수라고도 말을 하나?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급수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가? 어떻든 그것은 등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한다. 뭐 이 뻔한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이 뻔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꽤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별한 수열인 급수와 수열, 그 급수를 구성하는 수열의 관계 잠깐 더 살펴보죠.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급수를 구성하는 Z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실수에서 봤던 것처럼 실수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결국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Sn이 이런 수열이 수렴한다는 이야기고 Z에는 Sn 빼기 Sn-1인데 이건 뭐 뻔한 얘기지만 포멀하게 한번 다시 쓰면 n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Sn 빼기 Sn-1은 우리 앞에서 이거는 각각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S로 수렴하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S 빼기 S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그걸 구성하는 수열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의 대우명제는 3이겠죠. 이 대우명제는 Z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Zn이 발산하거나 아니면 0 말고 다른 값으로 수렴하거나 Z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Z로 구성한 급수는 발산한다. Z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Z가 급수 수열 Zn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급수 Zn이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n분의 1이라는 급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이거 만족하죠. 하지만 n분의 1은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x분의 1의 적분보다 이것들이 더 크거나 같아요. x분의 1의 적분은 로그 x예요. 로그 x는 x가 먼저 들어가면 발산해요. 그러니까 이에 다 더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발산해요.
발산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더할 수 없다. 더할 수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n분의 1은 이게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그런. 반면에 얘는 P가 1보다 큰 자연수면 존재해요. 그러니까 n분의 1이나 n의 p제곱분의 1이나 모두 n이 무한 들어감에 따라서 0으로 가는 그런 수열이지만 n분의 1은 0으로 너무 늦게 가는 거야. 0으로 너무 늦게 가서 다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n제곱분의 1이나 n세제곱분의 1은 n분의 1보다 0으로 빨리 가서 다행스럽게도 다양하다는 게 말이 되나? 다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더라도 물론 이게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얘들처럼 이건 성립하지만 이건 성립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점점 이제 우리는 그 급수의 수렴성,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데 다가가고 있는데 급수의 수렴에만 해당하는 정의 하나 소개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수렴이라는 건데 별게 아니라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는 것은 각각의 항을 절대값 씌워서 만든 실수 수열,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로 구성된 급수가 수렴한다는 정의예요. 이건 실수 급수죠. 그래서 이 실수 급수가 수렴할 때 원래의 복소수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 절대 수렴한다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그러면 당연히 수렴도 하겠지. 절대 수렴하는 건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매우 착한 사람이 착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얘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착한 사람은 착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지. 이거는 그 증명은 아니지. 매우 착한 사람, 매우라는 부사를 착하다라는 형용사 앞에 붙일 때 착하다라는 형용사의 성질을 잃지 않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solutely라는 부사를 convergent하다라는 형용사에 붙일 때도 마찬가지 의미가 띄게 했겠지. 그러니 확인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추측과 사실 확인을 구별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이것도 시험 때마다 물었어. 근데 물었을 때 단서를 줘.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오. 그런데 이걸 확인하는 방식이 여러 있다고 했으니까 묻는 방식이 여러 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성립합니다. 이러한 일을 이용해서 절대 수렴이면 수렴하는 걸 보이시오라는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019년 문제인데, 거기 이제 코시 수열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는데 코시 수열에 관한 정의도 거기서 다 문제에서 다 줬거든요. 그래서 절대 수렴이면 수렴이겠지. 그렇게 그 논리를 구성했겠지라는 추측 여기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말만 하고 그걸 확인하는 건 기출문제 등이나 다른 참고 자료를 여러분이 보고 각자 확인해 보고 그러하면 좋겠다 싶은 일이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죠. 절대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고 이게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
만약에 이게 수렴하는데 이게 수렴하지 않는다면 얘는 절대 수렴이라는 말 말고 다르게 썼겠죠. 다른 표현을 썼겠지. 이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절대 수렴은 급수에만 해당하는 얘기겠네. 수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급수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수렴하면 수렴해요. 하지만 뭐 이게 방향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벌써 생김새를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역은 성립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게 수렴은 하는데 절대 수렴하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컨디셔널 컨버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조건적으로 수렴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야. 왜냐하면 컨디셔널 컨버전스라는 말은 일상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수렴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그 수학적인 용어랑 또는 논리학적인 용어랑 일상 언어랑 이렇게 충돌이 좀 안 생기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닌 거죠. absolute convergence와 convergence 사이에는 기대했던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컨디셔널 컨버전스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뜻이다. 수렴은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 그리고 그 예는 여러분이 아마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열이에요. 여러분 이런 실수 급수의 수렴 얘기할 때 그런 거 봤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값은 점점 줄고 부호가 바뀌면 수렴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지 맙시다. 절대값은 점점 줄고 부호가 바뀌는. 정확히 이거죠. 절대값만 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절대값 점점 줄죠. 부호 바뀌죠. 얘는 수렴해요. 그런데 절대 수렴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 다 플러스로 바꾸면 우리가 앞에서 0으로는 가지만 수렴하지 않는 급수의 예를 봤던 거지. 그러니까 수렴은 하지 않지만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렴은 하지만 절대 수렴하지는 않는 그런 거 당연히 있겠죠. 자, 절대 수렴 정의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볼 수렴성은 주로 절대 수렴성이에요. 그럼 너무 센 거 아니야? 절대 수렴이면 당연히 수렴하지만 수렴하는 것 중에 절대 수렴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어떤 게 절대 수렴한다는 것만을 위한 조건을 따진다는 건 너무 센 것 같아. 너무 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센 것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다룰 급수는 아주 일반적인 급수라기보다는 몇 급수예요. 파워 시리즈. 대표적으로 앞으로 얘기할 테일러 급수. 몇 급수, 그런 방식으로 생긴 급수는 그런 절대 수렴하면,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 그냥 쓸게요. 그냥 절대 수렴하다는 말과 수렴한다는 말을 거의 동의어처럼 쓸 수 있어요. 거의 동의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 애매함은 우리가 같이 해소하기도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절대 수렴은 요 예에서 보듯이 수렴보다 강해서 절대 수렴성만을 따진다는 건 너무 센 성질만을 따지는 것 같은데, 몇 급수의 세상에서는 꼭 그렇진 않다. 절대 수렴성을 따지는 거나 수렴성을 따지는 거나 비슷하게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정도 거칠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절대 수렴성 따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예. 요 얘는 뻔한 거니 건너뛰고. 자, 이제 절대 수렴을 주로 따지겠다고 했는데, 절대 수렴성을 따지는 첫 번째 방법 이야기할게요. 비교 테스트라고 하는데, B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의 수열입니다. Zn의 절대값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B 가지고 만든 급수가 수렴하면 Z 가지고 만든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얘기예요. 이거는 실수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것 떠올리면 알 수 있어요. 실수에서 우리가 봤던 거지만 그렇다고 증명했던 건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AN이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있고, BN이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AN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있어요. 그리고 BN이 수렴해요.
자, 내가 수렴한다는 거를 뭐 is convergent 또는 converge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러면 A로 만드는 급수도 존재한다. 대략 느낌은 오죠. 지금 이게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닌 거야.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닌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B들을 다 더할 수 있으면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것들 더할 수 있겠지. 어디로 달아나겠어? 느낌이 팍팍 오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여기서 AN 대신에 ZN의 절대값 넣으면 돼요. AN 대신에 ZN의 절대값 넣으면 바로 이 ZK의 절대값 가지고 만든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딴 걸 엉뚱한 걸 지웠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ZK의 절대값 가지고 만든 급수가 수렴한다. ZK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는 말과 동의한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면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까? B를 잘 골라서 절대 수렴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Z가 몇 급수 형태면 그게 이제 절대 수렴할 때 이 B를 등비급수 형태로 잘 고를 수 있다는 이야기. 예, 이걸 이제 비교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적용해서 레이시오 테스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비교 테스트, 컴패리즌 테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급수가 절대 수렴하기 위한 또 다른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0이 아닌 급수, 0이 아닌 수열로 이루어진 급수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중간중간 0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걸 L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게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전한데, 만약에 Z가 뭐 0이었던 게 이렇게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그걸 내가 M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 이후로 0이 아니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급수의 수렴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한히 많은 항을 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죠. 어느 시점을 하나 아무거나 정해놓고 그 이후만 봐도 돼.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는 건 아무리 큰 값이어도 유한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 아무거나 정해놓고 그 이후만 보고 수렴하면 전체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것들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이거의 극한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ZN이 0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처럼 모든 K에 대해서 ZK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해도 되겠지만 어느 특정 시점 이후에서 Z가 0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처음부터 더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무한히 많은 항을 다 더할 수 있는지 확인해도 되겠지만 아무 시점 탁 끊고 그 이후부터 따져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런 인접한 것의 비율의 극한이 절대값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하고 1이면 판단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일단 1이면 판단할 수 없다. 1보다 크면 발산한다는 건 뻔해요. 1보다 크면 Z에는 0으로 갈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이게 1보다 크면 Z에는 절대로 0으로 갈지 않지. 0으로 가지 않는 수열로 만든 급수는 발산하죠. 그래서 이 L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N이 1일 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N분의 1이나 K라고 썼네요. 상관없죠. N분의 1이나 N제곱분의 1을 보면 알 수 있죠.
ZN이 n분의 1인 경우 이거 극한 따지면 1이죠. n분의 1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제곱은 어떻죠? n제곱분의 1분의 n 플러스 2제곱분의 1. 극한 따지면 1이죠. 그래서 n분의 1이나 n제곱분의 1이나 요 l의 극한은 존재하고 둘 다 1이야. 근데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해요. 그러니까 극한 1인 경우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는 모르겠다.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모르겠다는 말은 틀렸어요. 모르겠다는 말은 진짜 모르는 거고. 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 거지. 자, 남은 건 이제 L이 1보다 작을 때 절대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써볼게요.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존재하기를 n이 라지 n보다 크면 시간이 날 불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쓴 거지. ZN분의 ZN 플러스 1은 지금 이제 실수니까 ZN분의 ZN 플러스 1이 절대값이 L 플러스 입술보다 작고 L 마이너스 입술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L 마이너스 입술보다 작다는 거 여기서 쓰지 않을 거예요. 요것만 쓸 거예요. 내가 그리고 L은 1보다 작은데 내가 입실론을 정하기를 L 플러스 입실론이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L 플러스 입실론을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L이 1보다 작아. L이 1보다 작으니까 내가 입실론을 1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작은 수를 정하면 L 플러스 입실론은 1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어떤 라지 n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쓰면 Zn 플러스 1은 Q 곱하기 Zn의 절대값. 그래서 자, 물론 어떤 라지 n보다 큰 스몰 모든 n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Zn은 Q가 등비인 등비급수보다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급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비급수는 수렴하니까 비교 테스트에 따라서 얘도 수렴한다. 절대 수렴한다. 지금 우리 수렴 Zn에 관해서 따지는 거니까 Zn의 절대값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 수렴한다. 그래서 L이 1보다 작으면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마치죠.